제 경험담인데요. 30살에 변호사 되고 바로 절망의 늪에 빠지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제로서 인생을 바꾼 그 한마디. 제가 원래 그 서울대 천문학과에 다녔었는데 군복무 한 3년 하고 휴학을 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오니까 집안이 완전히 아버지 하던 일이 막 실패를 해서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제가 장남으로서 이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한 3년 변호사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 이런 말만 듣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나중에는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만 2학년 때 사실은 합격을 했죠. 그래서 86년, 87년 그 사법연수원에 86년에 1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연수를 하고 87년도에는 이제 부산에 뭐 법원, 검찰, 변호사 이런 실무 수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86년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300명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보통 로스쿨 제도로 해서 2,000명, 3,000명 이렇게 1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연수원에 들어가 보니까 막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왜냐하면 300명 중에 한 반 정도, 한 150명 정도가 판사, 검사가 될 수 있고 그 성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 합격하는 성적하고 연수원의 연수 성적하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그래서 연수생들이나 거기에 이제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로 들어오는 부장판사, 부장검사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어떻게 하면 판검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죠. 그 당시 이제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이 오세훈 변호사,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 참 인물이 참 좋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분위기가 저는 엄청나게 싫었습니다. 왜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소위 에고냐 참나냐 이렇게 따져볼 때, 에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한정된 좁은 마음이죠. 근데 참나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우주와도 통하는 것이고 신과도 바로 통하는 것인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과 의식이 넓어지니까 많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참나가 작용을 해야 결국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입신 출세, 나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판검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니까 참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사실은 판검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변호사를 하면 내가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좀 편안하게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판검사를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지만은 월급은 뻔한 것이고, 부정부패 어떤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은 좋은 집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참 연수원 분위기가 참 싫었었는데, 그 중에서 황인철 변호사라고 그 당시 한 50쯤 됐을까요? 1세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세대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이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은 하늘이 준 인재들인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 왔죠. 마치 마른 가뭄의 단비처럼 참 옳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말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지나갔고, 88년도에 결국 그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절망에 빠졌죠. 사실 계획이 한 3년 벌어서 3년 벌면 한 다른 직장인들 한 30년 버는 것 정도 벌 수 있으니까 한 3년만 하고 이제 당시에는 그 백수가 목표였습니다. 어느 정도 벌어서 이제 백수처럼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 개업을 하고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은 소개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해 주는 데 대한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게 수입료의 한 30% 정도를 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한 수입료 한 50만원 받으면 30%가 한 15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료를 주는 제도가 완전히 뿌리 박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사건이 오질 않는 거죠.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암암리에 뭐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누가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법원, 검찰의 그 일반 직원들, 그 다음에 교도소,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제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법원에 내 사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겠죠. 변호사를 뭐 선임해야 되겠는데 좀 소개를 해달라면, 이 사람이 누구 변호사한테 가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기 가서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소개한 그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거죠. 내가 소개했어. 그러면 그 받은 돈의 한 30%를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 검찰 뭐 이런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엄청난 수입이죠. 월급이 뭐 한 5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그 한 달에 뭐 보통 한 서너 건은 그런 소개하겠죠. 그냥 월급 뭐 2배, 3배를 벌 수도 있는 거죠. 소개만 잘하면. 그 사람들 많이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이제 어떤 소송, 형사나 민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게 어떤 실력이나 증거나 이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작용했지만은 이 로비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판검사들하고 어울려서 술판을 벌이고 뭐 고스톱을 쳐서 잃어주고 마작을 해서 잃어주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제 뇌물을 하는 거죠.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1988년 이야기니까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둘 다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젊은 30살 변호사가 어떻게 그 소개료 주어가지고 주면서 그 사건을 맡겼는가. 그것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판검사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판, 뭐 고스톱 마작해서 이래주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망을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돈을 도저히 벌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개업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이 노무현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을에 뭐 청문회 스타도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나를 만나줘서 만났더니, 여기 변호사가 한 10명 있는데 아무도 그 노동 학생 사건을 맡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사무실에서 부산 경남 사건을 다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국회로 들어가 버리면 문재인 변호사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 변호사가 젊으니까 이런 사건을 노동 사건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이 즉석에서 대답이 제가 도둑놈도 변호하고 살인자도 변호하는데 왜 그 노동자들을 변호하지 못하겠습니까? 저한테 사건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즉석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막 이제 한 5년 정도 저희 이제 그 아주 고통스러운 변호사 생활을 했죠. 돈은 제대로 못 벌고 사건 처리는 굉장히 힘들고 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죠. 법원 검찰에서는 완전히 찍힌 그런 변호사가 됐고 심지어는 그 노동자들 학생들도 저를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원찮아 보이니까 인권 변호사로서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같은 분은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변호사는 정말 차분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었죠. 저는 응급길에 그런 일을 맡게 돼서 제대로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 액티브하게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다 싫어했죠. 법조인이라는 직업은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법조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남이 저질러 놓은 일을 이렇게 해결하는 일이고 또 보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변호사로서 사실 거의 모든 사건이 돈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의뢰인의 돈을 잘 지켜줄 것인가 잘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람 있는 일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말도 있죠. 변호사를 3년 하면은 친구도 친척도 다 없어진다. 친구나 친척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도 쓸 수 없고 또 조금 잘못되면은 평생 그냥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행복해지기 상당히 어려운 직업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욕심의 노예가 될 것이냐 주인이 될 것이냐 그런 문제죠. 내려놓고 내맡기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 의식의 차원이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에고에서 벗어나 참나 모든 우리 우주와 통하는 본성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불교에서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죠. 상구보리라는 것은 위로는 어떤 보리, 어떤 지혜를 구하고 하화중생, 밑으로는 이 사바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법조인은 사실 변호사 협회지의 제목이 인권과 정의입니다. 그 제목에서 보듯이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죠. 그래서 변호사가 정말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면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은 선진국의 척도가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해라 이런 말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는 저는 아주 좋은 사회라고 봅니다. 최근에 필리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 그 어떤 도청에 공무원 중에 70%가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우리도 몇 년 전에 그 박근혜 뭐 최순실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변호사나 판검사 법조인이 그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면 정말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생활비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행복의 그 길이라 생각하고, 돈이 먼저 돈을 쫓아가고 인권과 정의는 그 뒷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행한 법조인이 되는 것이죠.